새로운 돈은 매년 만들어지고 그 돈은 모두에게 똑같이 가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접근할 수 있는 곳, 금융 시스템과 가까운 곳, 자산을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돈은 가장 먼저 갑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집값, 주식, 각종 금융 상품들의 자산 가격 상승으로 나타나죠. 저는 그동안 모든 증상을 취재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힘든지, 왜 집을 못 사고, 왜 의료비와 교육비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지. 그런데 진짜 문제는 시스템 그 자체였습니다. 돈의 독점 구조가 이 모든 부작용을 만들고 있었던 거죠. 비트코인이라는 렌즈를 끼고 세상을 보면 그때부터 뉴스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 자산 격차가 벌어지는지, 왜 젊은 세대가 희망을 잃는지, 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만 계속 불리해지는지, 이런 것들이 다 새로운 관점으로 보이잖아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나는 분명히 부모 세대보다 더 오래 일하고 더 많이 공부했고 훨씬 더 많은 정보들을 알고 있는데 왜 내 삶은 더 불안해졌을까? 우리 부모님은 한 사람 월급으로도 집도 샀는데 우리는 왜 두 사람이 벌어도 서울에 집 사는 게 불가능하고, 그래서 열심히 저축하면 저축할수록 왜 자꾸 마음은 더 조급해지는 걸까? 이런 생각이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땐 주변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말하죠. 야, 요즘 세상이 원래 그래. 인플레이션은 어쩔 수 없다니까? 네가 아직 부족하니까 그렇지. 더 빡시게 일해. 그냥 달려. 그런데 만약 이게 여러분들의 문제가 아니라 돈 자체의 문제라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질이나 태도, 생활 습관,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진짜 원인이 따로 있다면요. 실제로 수많은 비트코이너, 비트맥시들은 그 원인을 현재 망가진 화폐 시스템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이클 세일러는 미친듯이 오르는 화폐 인플레이션을 방어하기 위해서 미친듯이 일하는 건 노예의 길과 다름없다고 했었죠. 그리고 이번 영상은 바로 그 질문에서 출발하는 책, 모두를 위한 비트코인,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을 쓴 사람은 나탈리 브루넬입니다. 구독자님들께서는 이름이 낯설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이 사람은 원래 비트코인 유튜버도 아니고 트레이더도 아니고 테크 업계 출신도 아닙니다. 이분은 탐사 전문 저널리스트 출신이에요. 공공부패, 생활비 폭등, 금융 불평등 같은 것들을 취재하던 기자였습니다. 아마 많은 구독자님들은 얼굴 보시고 어떤 채널에서 사회 보는 거 봤는데? 어디선가 봤는데? 아마 이런 식으로 다양한 비트코인 행사나 팟캐스트, 영상에서 나탈리를 자주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어려서부터 무난하게 살았을 것 같은 이 사람의 인생은 생각보다 평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2008년 금융위기로 집을 잃고 파산을 신청하게 되고 가족들은 거의 바닥까지 내려가는 경험을 했었다고 하죠. 그리고 그와 관련된 얘기를 비트맥시인 프레스턴 PC 채널에서 나탈리가 했었던 이야기로 대신해보겠습니다. Well, you described it. I mean, rug pull is exactly. 부모님은 모든 규칙을 다 지켰어요. 그런데 갑자기 파산을 신청해야 했죠. 그건 정말 말 그대로 러그풀 같은 거였습니다. 수백만 미국인들이 똑같이 겪은 일이었죠. 그때 이 사람이 느낀 감정은 이건 개인의 실패가 아니다. 이건 뭔가 구조적으로 잘못되어 있다. 이런 거였을 겁니다. 그래서 월가를 점령하라 시위에도 공감했고 탐욕스러운 금융 시스템을 비판했고 작은 사람들의 편에 서서 기사를 쓰는 기자의 길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10년 넘게 열심히 취재하고 상도 받고 인정도 받았는데 자기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저축도 안 되고 미래는 더 불안해지고 분명히 뭔가 이상하다, 이런 감정만 쌓였다는 거죠. 그러다가 나탈리는 2016년쯤 처음으로 비트코인을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랬듯이 그녀도 처음엔 그냥 투기 자산인 줄 알았답니다. 한번 찔러보는 복권 정도로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비트코인 관련 책들을 본격적으로 읽기 시작하면서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내가 10년 동안 취재했던 그 문제들의 뿌리였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I was reporting on all the symptoms and I was interviewing families. 저는 그동안 모든 증상을 취재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힘든지, 왜 집을 못 사고, 왜 의료비와 교육비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지. 그런데 진짜 문제는 시스템 그 자체였습니다. 돈의 독점 구조가 이 모든 부작용을 만들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녀는 안정적인 TV 기자 커리어를 버리고 비트코인 교육 쪽으로 완전히 방향을 틀어버립니다. 여러분, 누구든 처음 비트코인을 접하고 무시하고 폄하하던 시기를 넘기고 비트코인에 놀라고 충격받는 과정이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 같죠? 이 사람도 그러고 우리도 그랬잖아요. 결국 자신의 삶 안에서 계속 끊임없이 던지게 됐던 그 질문, 정말 돈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걸까? 이 너무 쉬운 질문을 던지고 그걸 의심하게 될 때까지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다들 아시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돈이 있는 세상에 살았고
그러니까 물고기가 자기가 물속에 있는 걸 모르는 것처럼 돈이라는 시스템을 한 번도 의심해보지 않고 살아온 거죠. 열심히 공부하고 성실히 일하고 저축하면 언젠가는 삶이 나아질 거라고 학교에서도 회사에서도 배웠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커피값, 장보기, 병원비, 보험료, 월세까지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해마다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우리는 더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겁니다. 야근은 늘었고 투잡 쓰리잡도 흔해졌고 이제는 투자 공부까지 하는 게 정상이 된 세상입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스스로를 탓합니다. 내가 선택을 잘못했나? 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했었어야 했나?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죠. 하지만 여러분, 이 책은 여기서 멈춰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정말 그럴까? 지금의 마음대로 정부가 찍어내는 이 종이돈으로 유지되는 명목화폐 시스템에서는 열심히 일하는 것만으로는 화폐 인플레이션을 절대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고요? 이 문제는 노동의 문제가 아니라 화폐 구조의 문제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배웠죠?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면 미래가 안정된다. 근데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완전 다르죠? 통장에 넣어둔 돈은 가만히 있어도 가치가 줄어듭니다. 마치 햇볕 아래 꺼내놓은 얼음 조각 같은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원치 않게 투자라는 세계로 밀려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주식, 부동산, 레버리지, 리스크 관리까지 원래는 전문가 영역에 있었던 것들을 모두가 떠안게 된 겁니다. 근데 이게 정상일까요? 이 책에서는 정말 중요한 관점 전환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는 현상은 사실 결과일 뿐이라는 겁니다. 진짜 원인은 바로 돈이 계속 늘어나는 구조라는 거죠. 많은 비트코이너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새로운 돈은 매년 만들어지고 그 돈은 모두에게 똑같이 가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접근할 수 있는 곳, 금융 시스템과 가까운 곳, 자산을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돈은 가장 먼저 갑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집값, 주식, 각종 금융 상품들의 자산 가격 상승으로 나타나죠. 반대로 임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물가가 다 오른 뒤에야 그 영향을 몸빵으로 맞습니다. 월급이 오르기도 전에 집값이 오르고 보험료가 오르고 식비가 오르죠. 그러니까 체감은 아무리 벌어도 제자리인 느낌, 딱 이건 거죠. 근데 이건 노력 부족의 문제가 아닙니다. 출발선 자체가 다른 게임입니다. Wait, what happened here? Because you're telling me that inflation is around 2%, but my CPI는 2%라고 하는데 제 실제 생활비는 40에서 50%가 올랐어요.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진짜 문제는 돈의 공급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비트코인 책들은 기술 설명부터 들어가거나 아니면 가격 얘기부터 하거나 왜 오를 수밖에 없는지부터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책은 오히려 반대로 갑니다. 비트코인을 거의 맨 마지막에 꺼내줍니다. 대신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불안해졌는지, 왜 성실한 사람들이 계속 불리해지는지, 왜 사회 전체가 점점 숨막히게 되는지 이걸 먼저 구조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비트코인을 투자 상품이 아니라 대안적인 화폐 시스템으로 꺼냅니다. 누군가 마음대로 늘릴 수 없는 돈, 정해진 규칙이 바뀌지 않는 시스템, 시간이 지나도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는 화폐, 이 얘기를 제일 마지막에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주변 사람들한테 비트코인 설명해 보신 많은 구독자님들은 잘 아시죠? 처음부터 비트코인 얘기하고 미래의 화폐 시스템이라고 하면 거의 미친놈, 망상병 환자 취급당합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돈은 원래 이런 것이라고 당연히 받아들이면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마치 물고기가 자기가 물속에 있는 걸 모르는 것처럼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비트코인이 모든 문제의 해답은 아니지만 우리가 왜 이렇게 불안해졌는지를 처음으로 이해하게 해준 도구라고 아주 소프트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비트코인이라는 렌즈를 끼고 세상을 보면 그때부터 뉴스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 자산 격차가 벌어지는지, 왜 젊은 세대가 희망을 잃는지, 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만 계속 불리해지는지, 이런 것들이 다 새로운 관점으로 보이잖아요. 저는 이게 비트코인의 특징, 그리고 비트코인을 알려주는 좋은 서적들의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책은 지금 당장 비트코인을 사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돈을 다시 생각해봐라, 시스템을 이해해라, 그래야 장기적으로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책이 비트코인 책이기 이전에 돈에 대한 사고방식을 바로잡는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기 투자를 이야기하시는 분들, 자산 가격이 아니라 자산의 성질을 이해하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든지 그 근본적인 답을 찾고 싶으신 분들은 한 번쯤 읽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돈의 가격이 아니라 돈의 구조를 이해하고 싶으신 분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비트코인을 가볍게 거부감 없이 알릴 때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돈을 벌기 위해 살아갑니다. 회사를 가고 가게를 출근하고 매일매일 열심히 일하죠. 근데 한 번쯤 이런 질문 던져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번 이 돈은 진짜 제대로 보관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열심히 아끼고 모았는데 왜 집값은 그것보다 더 오르고 외식값은 점점 비싸지는 거죠?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뭔가 허무한 기분이 들잖아요. 왜일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가 쓰는 돈, 즉 법정화폐는 그 설계 자체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그 가치가 떨어지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누구 한 사람의 실수가 아니라는 거죠.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진 황당한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비트코인 서적인 나는 오늘도 비트코인을 산다는 이 지점을 정확히 집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화폐가 중앙은행과 정부, 은행이라는 삼각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으며 정부는 국채를 찍어서 빚을 지고 중앙은행은 그걸 사서 돈을 찍어내고 은행은 그 돈을 이용해서 대출을 확대하니까 이 흐름이 반복되면 될수록 시장에 돈이 넘치고 그 결과로 자산의 가격은 계속 올라간다는 거죠. 즉 돈의 가치가 희석되는 구조라고 이 책에선 정확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서 현금은 무언가를 사는 수단이 아니라 그냥 조용히 녹아내리는 얼음 조각 같은 존재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녹는 걸 피하려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자산을 찾게 되죠. 부동산, 주식, 미술품, 그리고 이제는 비트코인이 대안이 되고 있는 거고요. 아마 비트코인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비트코인은 도대체 뭐가 다르냐?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이 책 나는 오늘도 비트코인을 산다에서는 비트코인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물음들에 대한 답변을 왜 오늘 비트코인을 사야 하는지, 언제, 얼마나 사는 게 효과적인지, 어떤 마인드로 사고 그럼 비트코인이 바꾼 미래의 모습은 어떨지를 차분한 어조로 아주 읽기 쉽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주변에 아직도 비트코인을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요, 누구나 비트코인 입문 시절에 한 번쯤 해봤을 법한 뉴스에 계속 등장했었던 궁금한 이야기들, 이게 맞는 건가? 하고 의구심을 가졌던 내용들을 각 챕터별로 나눠서 잘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추천할 만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책의 흥미로운 점은 많은 비트코인 자료를 정리해주시고 비트코인 소셜 레이어, 즉 BSL 단체를 통해서 많은 비트맥시 분들과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계시는 한국의 대표 비트맥시인 아토믹 비트코인님이 추천사를 쓰셨다는 점인데요. 추천사의 내용 중에 이 책의 3장 비트코인은 어떤 마인드로 사야 할까?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을 간략히 언급하셨는데요. 저도 이 책에서 이 부분이 가장 재밌었던 내용이라서 아토믹님의 추천사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오늘도 비트코인을 산다는 단순한 재테크 책이 아닙니다. 마치 오랜 비트코이너 친구가 옆에서 조용히 이야기를 들려주는 듯한 책입니다. 특히 비트코이너와 가까이 지내라는 문장은 제가 지난 시간 동안 몸소 느낀 진리입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고민하며 성장할 수 있는 커뮤니티는 제가 흔들릴 때마다 다시 중심을 잡아주는 힘이 됐습니다. 저는 이 추천사를 통해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시간 선호를 낮추십시오. 눈앞의 작은 이익에 조급해하지 않고 긴 호흡으로 미래를 바라보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제가 비트코인을 통해 배운 가장 큰 교훈입니다. 묵묵히 매수하며 차분히 시간을 쌓아가는 과정은 삶의 리듬을 바꿔줍니다. 또한 비트코인을 꾸준히 사다 보면 자연스럽게 가족에게 더 신경 쓰게 되고 나 자신을 둘러보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나를 위해 시작한 일이지만 어느 순간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이 나를 바꾸고 가족을 바꾸고 삶의 방향을 바꾼다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지내면 됩니다. 그런 단순하지만 강력한 삶의 리듬이 저를 지금까지 이끌었습니다. 아마 많은 비트코이너 비트맥시 분들은 아토믹 비트코인님의 이 내용에 공감하실 겁니다. 특히 보유한 지 4년 이상 되시는 분들은 비트코인이 만들어준 큰 규모의 자산이 삶의 여유를 주고 그 여유가 하루하루 살기 급급했고 가족들과 자신을 뒤돌아볼 틈도 없이 살며 맨날 정신없어 보이고 얼굴은 피곤에 쩔어있고 그 스트레스를 야식과 술로 해결하다가 몸무게만 잔뜩 올라버리면서 각종 성인병이 생기기 시작했던 과거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다른 생활습관과 사고방식을 갖게 해주었다는 걸 많이들 공감하시죠? 저 역시 비트코인을 오랫동안 보유하며 자산 규모가 커지는 걸 경험하면서 무조건 오래 살아야겠다는 생각에 매일매일 열심히 운동을 하고 삶의 여유가 생기면서 와이프와 자녀에게 더 애정을 쏟게 되고 그동안 바쁘다고 챙기지 못했던 양가 부모님들께도 더 진심을 다해 효도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도 툭하면 짜증나던 일상에서 마음속에 여유가 생기니까 웬만한 일들은 그 사람 입장에서 그 부서 입장에서 이해하게 되면서 평온한 마인드와 표정이 생겼습니다. 저는 결국 이 모든 변화들이 비트코인을 통해 낮은 시간 선호를 배우고 그 가르침을 오랫동안 실천하면서 삶이 경제적으로 여유 있어지니까 더더욱 시간 선호가 낮아지는 궁극의 선순환 구조로 들어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정말 생각보다 놀라운 경험입니다. 안 해본 사람은 진짜 몰라요.
많은 대중문화 평론가들이 유튜브와 유튜버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올리는 컨텐츠가 그 사람과 똑같은 사람들을 불러 모은다. 그 채널의 질을 보려면 어떤 구독자들이 있는지 댓글창을 봐라. 이런 이야기들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이 채널에 모여서 많은 댓글을 주시는 수많은 구독자님들을 정말 리스펙합니다. 이렇게 뛰어난 분들이 여기에 모여서 소중한 내용들을 남겨주시고 소통해주시는 게 늘 감사하고, 제가 채널을 그래도 나름 잘 이끌면서 비슷한 분들을 모은 게 아닐까 하는 뿌듯함도 느끼고 있는데요. 저의 이 생각과 비슷한 내용이 이 책 나는 오늘도 비트코인을 산다의 3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챕터에서는 맹자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3번 이세했던 이야기처럼 사람이 어떻게 바뀌는지는 결국 주변 환경이 결정한다면서 투자도 마찬가지라고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주위엔 지금 어떤 투자자들이 있는지 묻습니다. 만약 온통 알트코인어들 뿐이라면 거긴 매일매일 새로운 정보가 넘쳐날 거고, 이건 AI 코인인데 이번엔 10배 간다더라, 유명인 코인이 떴으니까 이번 주 안엔 타야 한다더라, 이런 그럴싸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게다가 수익 인증까지 했다면서 도파민 자극하는 얘기만 맨날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결국 13,000개가 넘는 쉿코인들 중에서 제대로 된 게 하나라도 있을까요? 역사는 지금도 말해주고 있죠. 모든 알트는 비트코인 대비 0으로 수렴하고 있다는 걸요. 주변에 알트코인원들만 가득하면 맨날 트럼프 코인, 멜라니아 코인, 백서도 필요 없고 기술도 필요 없고 10분이면 만드는 스킨 같은 코인들에 그냥 유명인 이름 하나만 갖다 붙인 것들에 불나방처럼 달라붙어서 그들과 함께 자신의 도파민만 하루 종일 자극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비트코이너들은 다르죠. 그들은 비트코인의 본질을 봅니다. 이게 단순한 가격 상승의 수단이 아니라 시스템이라는 걸 정확히 깨닫고 있고, 인플레이션 시대의 통화의 문제를 정면으로 겨냥한 화폐 혁명, 그리고 희소성과 검증 가능성을 갖춘 디지털 시대의 금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비트코인 외에는 쳐다보지 않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리스크를 시간에 녹여 수익으로 치환하는 장기 투자를 진행하려고 한다면, 큰 규모의 자산을 만들려고 한다면 누구 곁에 있어야 할까요? 내 주변이 온통 알트코인어 뿐이라면 본인도 어느 순간 그들과 똑같이 흔들리게 됩니다. 단기 수익에 눈이 멀고 원칙도 잃게 되고 결국 도박판의 한가운데에 앉아있는 자신을 보게 되겠죠. 하지만 비트코이너들 사이에 있으면 모든 게 달라집니다. 소음이 아니라 철학을 듣게 되고 10년을 바라보는 눈을 얻게 된다는 거죠. 결국 맹모 삼천지교는 선택의 문제이며, 내가 성장하려면 누구와 함께 있어야 할지 정답은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은 비트코이너와 함께하라, 그게 나를 성장시키고 내 자산을 지키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의미 있는 챕터 중에 하나는 가족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부분 우리들은 흔히 돈 이야기를 가족들끼리도 잘 하지 않죠. 그건 나중에 얘기하자. 그건 아빠 엄마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넘기면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대화를 놓치고 사는 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가끔 돈 얘기를 하더라도 비트코인에 대한 주제에서는 안타깝게도 많은 가족들이 아직도 비트코인을 위험한 투기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들은 도박 같다고 말하고 자녀들은 그냥 신기한 투자 수단쯤으로 여기는 경우도 많다고 이 책에서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인식의 차이는 단순히 정보를 몰라서가 아니라 투자에 대한 철학이 없기 때문이고, 무엇보다 가족 간의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진지하게 대화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지만 이제 가족 모두가 함께 비트코인을 고민해야 한다고 이 책에서는 강조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단지 가격이 오르냐 내리냐의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돈의 본질을 다시 생각하는 물음의 시작이고, 인플레이션이 우리 삶을 어떻게 침식하는지를 보여주는 도구이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 모두가 비트코인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그 가문이 제대로 설 수 있고 가문의 부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작은 가족 구성원 중에서 누구라도 한 명이 가장 먼저 깊게 비트코인을 공부하고 깨우치는 것부터 시작이겠죠? 그렇게 한 명이 시작해서 비트코인을 주도적으로 모아가는 단계가 지났다면 아마 더 많은 비트코인을 모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게 될 테고, 그 단계가 되면 저를 비롯해 많은 비트코이너, 비트맥시분들이 했던 것처럼 갖고 있던 소중한 부동산을 팔고 주식을 팔아야 하는 단계가 올 겁니다. 그리고 이 단계를 통과하기 위해선 무조건 가족 구성원들 간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건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저도 오랜 시간이 걸렸고 긴 설득과 합의 과정을 겪었지만 꼭 이 단계를 거쳐야만 제대로 된 비트코인 중심의 가족 경제체제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가족 구성원들끼리 비트코인의 소중함을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흔들림 없는 투자 철학을 갖고 비트코인을 모아가고 저축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책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슬기롭게 돌파하기 위해 필요한 가족 간의 가치관 공유 핵심들을 포함해서 피와 살이 되는 중요한 내용들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이 책 나는 오늘도 비트코인을 산다는 늘 새로운 비트코인 책을 찾고 있는 오비분들과 이제 막 비트코인에 입문하시려고 하는 뉴비분들 모두에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 책에 나온 문구처럼 비트코인을 10년 전에 샀으면 676배고 5년 전에 샀으면 25배 수익입니다. 나중에 역사가 지금 이 순간을 또 뭐라고 기록할지 비트코인을 이해하신 여러분들은 잘 아시죠? 몇 년 후에 미련과 아쉬움이 남지 않게 하루하루 열심히 일하고 살면서 시간 선호를 낮추고 비트코인을 모아가며 자기 자신과 주변을 보살필 줄 아는 현명한 사람이 되자고요. 아시겠죠? 처음 비트코인을 접한 사람들은 자신이 알고 있던 상식들과 너무 다른 이야기들, 예를 들면 종이화폐가 왜 쓰레기인지, 정부가 어떤 식으로 사람들의 돈을 뺐는지, 정부가 돈을 푸는 게 왜 문제인지 이런 질문들을 접하면서 충격을 받게 되고, 그러면서 대안이라고 말하는 비트코인이 왠지 모르게 좀 사기인 것 같고 지가 뭔데 달러를 대신하고 원화를 대신한다는 건지 황당해하죠. 그러면서 그냥 무시해버리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패턴입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들을 거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계속 누적되는 비트코인 기사와 오르내리는 가격에 노출되면서 조금씩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그렇게 생긴 관심이 책도 읽어보고 영상도 보고 이런저런 정보들도 접하면서 결국 비트코인은 최고의 가치 저장 수단이자 디지털 건전화폐라는 생각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비트코인은 확정된 코드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절대 망할 수 없고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알아서 천년만년 살아남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이건 사실과 조금 다릅니다. 적어도 비트코인이 2008년 이 세상에 처음 등장하고 7년이 지난 시점이었던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 약 2년간 이 시기에 일어났던 비트코인 개발자, 노드 운영자, 채굴자, 거래소 관계자 등의 다양한 네트워크 참여자들이 향후 비트코인의 방향성에 대해서 격렬한 논쟁과 격돌을 통해서 비트코인이 두 개로 쪼개지는 체인 분리까지 경험했던 비트코인 내전, 일명 블록 사이즈 1은 향후 비트코인의 운명을 가를 엄청난 위기의 순간이었었으니까요. 그 시기에 까딱했으면 비트코인이 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 과연 그 시기에 사람들은 왜 두 진영으로 갈라져서 자신이 생각하는 비트코인의 가치와 방향성을 그렇게 지키고자 했고, 그걸 위해 수많은 피해까지 감수했었는지 이 비트코인의 역사를 정확하게 알고 나면 막연히 마음속에 있던 비트코인에 대한 약간의 불안감까지도 모두 싹 해결될 수 있으니까요. 오늘 영상은 이 위대한 비트코인의 역사의 과정을 상세하게 시간 순서대로 기술한 조나단 비어의 책 더 블록 사이즈 월을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인 넷달바님이 정말 열심히 번역해주신 책 비트코인 블록 사이즈 전쟁의 내용을 참고해서 지금부터 그 역사의 순간을 한번 쉽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위대한 서사를 보면 그렇듯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아주 사소하고 별거 아닌 것 같은 것들, 그런 곳에서 전쟁이 시작되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보면 결국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던 경우가 많죠. 비트코인의 경우엔 그게 바로 블록 사이즈였습니다. 쉽게 말해 비트코인은 다양한 거래 내역들이 암호화된 블록 상태로 체인에 길게 연결돼서 네트워크에 기록되고 우리는 이걸 블록체인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블록은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거래하는 사람들의 거래 내역을 담은 공간입니다. 그럼 블록 사이즈라는 건 그 거래 내역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의 사이즈라는 건데, 이게 왜 비트코인의 성장 과정에서 엄청나게 예민했고 치열했으며 결국 비트코이너들을 둘로 갈라지게 했을까요? 그건 바로 이 블록 사이즈의 크기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비트코인의 미래 비전을 완전히 다르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블록 사이즈가 점점 커져야 한다고 생각했던 빅블로커들은 비트코인을 빅테크와 경쟁하는 확장성을 갖는 더 빠른 디지털 결제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면서 현재의 작은 블록 사이즈로는 전송 수수료가 비싸고 속도도 느려서 결국 빅테크들에게 뒤처질 운명이니까 빨리 블록 사이즈를 키워서 기술 경쟁력을 갖춰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아마 이 얘기를 들으시면 그게 맞는 거 아니야? 사이즈 키워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시게 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쵸? 들어보면 맞는 말 같잖아요. 자, 그럼 반대쪽 얘기를 한번 들어보죠. 스몰 블로커들은 왜 블록 사이즈를 키우는 걸 반대했을까요? 그들이 바라본 비트코인은 디지털 결제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비트코인의 가치는 탈중앙화되고 검열 저항성을 갖는 디지털 화폐 시스템이었으니까요. 블록 사이즈를 키울 경우에 비트코인 거래 장부인 플로드를 운영하는데 점점 더 많은 돈과 장비가 필요해지면서 결국 이걸 감당할 수 있는 대기업이나 대형 채굴업체들이 네트워크를 장악하게 되고, 결국 이건 비트코인의 탈중앙성과 검열 저항성에 위협이 되니까 현재 작은 블록 사이즈를 유지해서 적은 비용으로 누구나 집에서 간편하게 개인용 컴퓨터를 통해서 플로드를 구축할 수 있는 상황을 확보해서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가치 저장 수단으로 유지하고 라이트닝 네트워크와 같은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작동되는 레이어 2 솔루션들을 개발해서 빠른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면 된다는 논리였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설명드린 빅블로커와 스몰블로커의 그 당시 관점들을 모두 들어보신 구독자님들은 이 블록 사이즈워에서 누가 승리했고 현재의 비트코인으로 성장하게 했는지를 정확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지난 2015년에서 2017년까지의 약 2년간의 치열한 내전을 통해서 결국 빅블로커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형태로 블록 사이즈를 늘린 코드를 만들어서 비트코인을 두 개로 분리시켰고 그렇게 분리돼서 나간 게 바로 비트코인 캐시였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냉엄함은 철저하게 가격으로 비트코인 캐시를 응징했죠. 물론 한 번 맞은 걸로는 정신 못 차리는 게 일반적인 경우니까 그 이후로도 진행된 수많은 변종들 역시 모두 가격이 서서히 0으로 수렴하는 결과를 계속 보여주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원하는 비트코인의 모습이 무엇이고 그 모습을 갖춘 결과가 어떤지를 폭발적인 장기적 우상향 가격으로 입증하며 현재의 위상을 갖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과거의 비트코인 내전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뭘까요? 다양한 시사점들이 있겠지만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비트코인은 그 어떤 유명한 개인, 집단, 거대 자금력을 갖춘 대기업, 강력한 채굴 파워를 갖는 채굴 업체, 큰 규모의 거래소 등에 의해서 함부로 그 성격을 바꿀 수 없다는 점을 확실하게 보여줬다는 겁니다. 역사로 증명된 비트코인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뿐입니다. 첫째, 자신의 입맛에 맞는 형태로 코드를 변경해서 체인 분리를 통해서 비트코인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하드포크를 진행해서 빠르게 새로운 알트코인을 만들던가 아님 사용자 모두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매우 느리고 더디지만 차근차근 네트워크 구성원들을 설득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을 통해서 체인 분리 없이 기존 코드를 업그레이드하는 소프트 포크를 진행하는 방법 딱 이 두 가지뿐이며 이 두 가지 중에 무엇을 선택했느냐에 따라 엄청난 운명의 차이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전 세계 사람들이 모두 알게 된 거죠. 여러분, 근데 만약 역사 속에서 빅블로커들이 이겨서 비트코인의 속성이 지금과 다르게 변했었다면 그럼 현재 비트코인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러니까 빅테크와 경쟁하기 위해서 더 빠른 전송 속도와 낮은 수수료를 추구하면서 가장 효율적인 디지털 결제 시스템을 향해서 비트코인이 나아갔다면 현재 어떤 모습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구독자님들마다 다양한 상상들이 가능하시겠지만 이 책의 저자인 조나단 비어는 만약 그런 식으로 나아갔다면 그건 비트코인이 빅테크를 이길 수 없었을 거라고 봤습니다. 왜냐? 기본적으로 효율화라는 것은 탈중앙이 아닌 중앙화된 시스템이 효과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빅테크들의 중앙화된 의사결정 과정과 자금 집행 구조를 탈중앙화되어 있고 합의 과정도 복잡한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지속적으로 이점을 갖고 유지하긴 어려웠을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속성에 맞고 비트코인만이 할 수 있는 역할과 기능은 빠른 결제 시스템이 아닌 레거시 시스템이 절대 할 수 없는 그 누구에게도 검열되지 않는 개방형 무허가 화폐 시스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현재의 비트코인은 비트코인 내전의 혼란 속에서 이러한 비트코인의 속성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가치를 지키려고 노력했던 스몰블록을 지지했던 비트코이너들에 의해서 살아남았고 결국 그들의 승리에 의해서 현재의 비트코인 모습으로 발전해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안전한 가치 저장 수단이자 디지털 사운드 머니라는 믿음을 강하게 심어주게 된 거죠. 여러분, 아직도 비트코인을 잘 모르는 분들은 언제든 비트코인이 망하게 될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세상에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고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만약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다면 저는 이 책 비트코인 블록 사이즈 전쟁을 꼭 한번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비트코인을 가장 잘 이해한 사람들이 정말 치열하게 싸우고 갈라지는 이 내전의 과정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비트코인의 단점, 장점, 그리고 이것들을 개선해 나가는 과정과 그 사이에 등장했던 빌런들, 사기꾼들, 수많은 이익 집단들의 세력 싸움을 통해서 비트코인이 얼마나 단단하고 강력한 합의 네트워크 과정을 갖고 이 세상에 뿌리내리게 되었는지를 정확히 이해하시게 되면서 이제 더 이상 비트코인을 막을 위협은 거의 없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드실 겁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것은 비트코인의 무엇이 위협적인가가 아니라 이 비트코인이라는 가치 중립적 금융물질을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활용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전략을 펼치고 상대를 공격하는 도구로 쓰고 자기 스스로를 방어하는지 이 관점의 의미만 남아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랫동안 계속 비트코인을 모아오신 비트코이너, 비트맥시분들이나 이제 막 비트코인을 이해하고 모아가기 시작하는 분들 모두 앞으로 우리에게 전개될 비트코인이 이 세상에 미칠 거대한 임팩트를 관심있게 바라보면서 선배 비트코이너들이 그랬듯이 우리 역시
비트코인의 가치를 앞으로도 오랫동안 지키기 위해서 각자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일하고 비트코인을 모으고 알리면서 그렇게 비트코인을 소중하게 대하자고요. 혹시 이번 영상을 통해서 블록 사이즈 워에 대한 관심이 생기신 분들은 직접 책을 읽어보시길 권장드리고요. 네딸바님의 유튜브 채널에 가시면 관련 내용풀이 라이브 강의 영상들이 회차별로 있으니까요.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구독자님들을 리스펙합니다.